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아카이브의 관리자 아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단 밴드에 닿으면 매도, 하단 밴드에 닿으면 매수, 밴드가 좁아지면 큰 추세가 나온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고 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사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볼린저 밴드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지표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입니다. 존 볼린저는 미국의 시장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이며 1980년대 직접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창시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은 가격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볼린저는 시장에서는 가격만큼이나 변동성도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끝에 가격과 변동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바로 볼린저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그는 수십 년 동안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며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건 책 볼린저 온 볼린저 밴드를 출간해 볼린저 밴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기준을 직접 정리했고, 지금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인터뷰를 이어가며 시장 분석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식, 외환,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차트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도구가 되었으며,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 자체가 창시자인 존 볼린저의 이름에서 유래할 정도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임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정작 창시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을 놓친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지표인지,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매매법과 그 매매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존 볼린저는 왜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강조했는지까지 실제 차트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린저 밴드는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변동성을 차트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개발되기 전에도 가격의 위와 아래에 일정한 범위를 표시하는 지표는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일정한 폭을 그려놓는 엔벨로프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5%, 아래로 5% 떨어진 위치에 선을 그어놓고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매일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위아래의 간격을 항상 똑같이 고정해 놓으면 시장 상태가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밴드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게 되고, 반대로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너무 자주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같은 기준을 모든 시장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볼린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지면 가격을 감싸는 범위 역시 시장에 맞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고정된 비율 대신 표준 편차를 사용해 밴드의 폭이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입력해 줍니다. 지표를 추가하면 가격의 중앙과 위아래에 총 3개의 선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있는 선을 중심선, 위쪽에 있는 선을 상단 밴드, 아래쪽에 있는 선을 하단 밴드라고 부릅니다. 기본 설정 값을 열어보면 길이는 20, 표준 편차 배수는 2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설정은 존 볼린저가 초기 연구를 통해 정리한 대표적인 기본 값으로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20기간 이동평균선과 위아래 이 표준 편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일봉 차트라면 최근 20거래일, 1시간 봉이라면 최근 20개의 1시간 봉, 즉 여기서 말하는 20은 현재 보고 있는 차트의 캔들 20개를 의미합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중심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기본적으로 20기간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최근 20개 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한 뒤 20으로 나눈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심선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한 가격의 평균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중심선 위에 있다면 현재 가격이 최근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고, 중심선 아래에 있다면 현재 가격이 최근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심선은 어디까지나 현재 가격과 최근 평균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일 뿐, 매수, 매도의 확정 신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최근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계산하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 편차는 최근 가격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작고 조용하다면 표준 편차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심선 가까이로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밴드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변동성 변화에 따라 스스로 폭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넓어지고 있는지 함께 봐야 됩니다. 밴드가 좁다는 것은 최근 가격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밴드가 넓다는 것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일반적인 이동평균선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적인 방향을 보여주지만, 볼린저 밴드는 여기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 상태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았다는 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은 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단 밴드를 따라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은 뒤 반등하지 않고 하단 밴드를 따라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에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볼린저 밴드의 한계와 존 볼린저의 보완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볼린저 밴드가 평균 가격과 변동성을 이용해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과 하단 밴드를 이용한 평균 회귀 매매, 두 번째는 밴드를 따라 추세가 이어지는 밴드 워킹, 세 번째는 변동성 축소 이후의 움직임을 노리는 스퀴즈 전략입니다. 각각의 원리를 설명한 뒤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은 평균 회귀 매매입니다. 평균 회귀란 가격이 평균에서 지나치게 멀어졌을 때 다시 평균, 즉 중단선 부근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 부근까지 내려오면 최근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중심선 방향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기대해 매수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단 밴드까지 올라오면 최근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중심선 방향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기대해 매도하거나 수익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가가 뚜렷한 추세 없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장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뚜렷한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하단 밴드 부근에서 가격이 반등하고 상단 밴드 부근에서는 다시 밀리는 움직임이 비교적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하단 밴드에서 진입했다면 우선적인 목표를 중심선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가격의 힘이 강하다면 상단 밴드까지도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회귀 전략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한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밴드 바깥으로 벗어난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움직임이 바로 두 번째 활용법인 밴드 워킹입니다. 밴드 워킹은 말 그대로 가격이 밴드를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에 한 번 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단 밴드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단 밴드를 따라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처음 닿은 뒤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단 밴드가 위쪽으로 확장되면서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상단 밴드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한다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너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밴드 워킹이 나타날 때는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았다는 사실보다 중심선이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중심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대표적인 활용법인 스퀴즈 전략입니다. 스퀴즈는 말 그대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밴드가 좁아졌다는 것은 최근 가격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 갇히면서 시장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뒤에는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 볼린저의 공식 자료에서도 스퀴즈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자 밴드 의 폭이 빠르게 넓어지고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스퀴즈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밴드가 좁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스퀴즈는 큰 움직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방향까지 미리 확정해주는 신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진입을 판단할 때는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는지,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표에서도 같은 방향의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진 배경과 기본적인 작동 원리,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활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평균 회귀 전략은 가격이 밴드 외곽에서 중심선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이용하고, 밴드 워킹은 가격이 밴드를 따라 강한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활용하며, 스퀴즈 전략은 변동성이 축소된 뒤 다시 확대되는 순간을 찾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평균 회귀를 기대해야 되는 구간과 밴드 워킹이 시작되는 구간은 처음에는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단 밴드에 대한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 상단 밴드에 대한 가격이 밀릴 수도 있지만 강한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존 볼린저는 밴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추세와 모멘텀, 거래량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한계점과 존 볼린저가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를 완성된 매매 시스템이라기보다 가격과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분석 도구에 가깝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 하나로 절대적인 매수와 매도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퍼센트 B와 밴드위스, 모멘텀, 거래량 계열 지표 등 여러 정보를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용 규칙에서는 여러 지표를 결합할 때도 같은 종류의 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를 조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지표 하나와 거래량 지표 하나를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비슷한 모멘텀 지표 두 개를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석이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SI입니다. RSI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한 힘과 하락한 힘을 비교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한쪽으로 얼마나 강하게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숫자가 70이나 30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보다 가격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았습니다. 평균 회귀만 생각하면 매수하고 싶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RSI를 보면 아직 하락하는 힘이 유지되고 있고 방향 역시 위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은 반등하지 못하고 하단 밴드를 따라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더라도 RSI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면 반전 신호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하단 밴드 부근에서 이전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RSI는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하락을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하단 밴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하단 밴드에 닿았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반전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RSI는 볼린저 밴드가 알려주지 못하는 가격 움직임에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 역시 단독 신호가 아니라 밴드의 위치와 가격 행동을 확인하는 보조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MACD입니다. MACD는 서로 다른 기간의 이동평균 관계를 이용해 평균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할 때는 가격이 밴드에 닿았다는 사실보다 현재 움직임이 기존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추세 힘이 약해지면서 반전을 준비하는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았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MACD는 기준선 위에 있고 시그널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점점 커지며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단 밴드 접촉을 반전 신호로 보기보다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후 가격은 상단 밴드를 따라 계속 상승합니다. 반대로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 부분에서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상승 모멘텀이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가격 역시 중심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상단 밴드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승 추세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추가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전 가능성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RSI가 가격 움직임의 과열 정도와 힘의 변화를 빠르게 보여준다면 MACD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흐름에서 추세와 모멘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RSI와 MACD는 둘 다 가격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존 볼린저 역시 여러 지표를 함께 사용할 때는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보다 다른 종류의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를 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가격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을 함께 보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스퀴즈 이후의 돌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밴드가 좁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이 밴드를 잠깐 돌파하더라도 시장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밴드 안쪽으로 돌아오는 가짜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밴드가 충분히 좁아진 뒤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거래량을 보면 평소보다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잠시 상승했지만 새로운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서 다시 밴드 안으로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돌파는 추세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저항과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밴드 폭도 빠르게 넓어지면서 변동성이 상승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돌파와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가격만 밴드 밖으로 나간 경우보다 실제 시장 참여가 뒷받침된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 볼린저의 공식 자료에서도 볼린저 밴드와 함께 다양한 거래량 지표를 활용하며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OBB, 어큐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 머니플로우 인덱스 등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여러 도구를 다룹니다. 물론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돌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가격의 움직임에 실제 시장 참여가 동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퀴즈나 밴드 돌파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한 보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 볼린저가 직접 만든 대표적인 보조 지표인 퍼센트비입니다. 퍼센트비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뒤 가격이 밴드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 퍼센트비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단 밴드에 있다면 퍼센트비는 0, 중심선 부근에 있다면 0.5, 상단 밴드에 있다면 1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 바깥으로 올라가면 1보다 커질 수 있고 하단 밴드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직접 보면 가격이 밴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의 진짜 장점은 단순히 위치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의 움직임과 %B의 움직임을 비교하면 모멘텀의 변화나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B가 1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거나 0 아래로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B 역시 현재 가격이 밴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정보를 가격 패턴이나 모멘텀, 거래량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밴드위드입니다. 밴드위드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간격이 중심선과 비교해 얼마나 넓은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존 볼린저는 %B에 이어 볼린저 밴드의 폭을 더 쉽게 측정하기 위해 밴드위드를 만들었습니다. 차트만 보고도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밴드위드를 사용하면 현재 밴드의 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거나 높은 수준인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밴드위드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며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란 뜻입니다. 하지만 밴드위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나 하락의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밴드위드는 변동성의 크기를 알려줄 뿐 가격의 방향을 직접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밴드위드가 상승할 때는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거래량과 모멘텀이 그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공식 볼린저 밴드 규칙에서도 %B는 밴드 안에서의 위치를, 밴드위드는 밴드의 폭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RSI, MACD, 거래량, %B와 밴드위드를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매매 판단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한 정보를 보여주는 지표를 여러 개 추가한다면 차트는 복잡해지고 서로 다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실제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볼린저 밴드와 RSI, 거래량, 그리고 밴드위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조합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먼저 가격이 일정 구간 안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가까워지면서 밴드위드 역시 과거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뒤 가격이 횡보 구간의 상단과 상단 밴드를 함께 돌파합니다. 이때 거래량도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잠깐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RSI 역시 50을 넘어 위쪽으로 움직이며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 밴드위드가 상승하며 실제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상단 밴드를 돌파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충분히 축소된 상태에서 가격이 실제 저항을 돌파했고 거래량과 모멘텀이 같은 방향을 지지했으며 돌파 이후 밴드의 폭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지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매매 근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드가 좁아지고 밴드위드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잠시 뒤 가격은 상단 밴드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 결국 횡보 구간의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스퀴즈 이후 상단 밴드를 돌파했다는 모습만 보면 앞선 차트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를 함께 확인하자 돌파를 지지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와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현재 가격이 최근 평균과 변동성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서 가격이 반전할지, 추세가 지속될지, 스퀴즈 이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까지 혼자서 모두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확인하려면 RSI나 MACD, 돌파의 실제 시장 참여가 동반되는지 확인하려면 거래량, 밴드 안에서 가격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B,
변동성의 축소와 확대를 수치로 확인하려면 밴드위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원리와 존 볼린저가 강조했던 핵심 개념,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 볼린저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22가지 기본 규칙을 공개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하나씩 직접 확인하면서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비교해 봤습니다. 막상 확인해 보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많았고, 규칙을 단순히 읽는 것과 실제 차트에서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규칙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트에 적용하면서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매매를 피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물론 실제 매매를 하면서 확인해야 할 순서와 응용 매매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전 체크리스트와 응용 매매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